제7장.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이었다. 비바람에 이어 진눈깨비와 눈이 내리더니 다시 서리가 내려 2월이 다 가도록 풀릴 줄을 몰랐다. 동물들은 바깥 세상에서 시기심 많은 인간들이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다가 혹시 풍차가 예정대로 완공되지 못하기라도 하면 별 수 있겠냐는 듯이 손뼉을 치며 기뻐할 것이 뻔한 터라 풍차를 재건하는 데 안간힘을 다했다. 분통을 터뜨리는 인간들은 풍차를 파괴한 범인이 스노우볼이라는 말을 믿지 않고 벽을 너무 약하게 쌓아서 무너졌다고 했다. 동물들은 그것이 아무 근거 없는 허튼 소리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무너지기 전에 18인치였던 벽 두께를 3피트로 하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도 훨씬 많은 돌을 모아야 했다. 그러나 채석장에는 오랫동안 눈이 수북히 쌓여 있어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 후 서리가 내리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자 작업이 다소 순조롭게 진전되었으나 동물들은 일이 너무 힘들어 지난번과 같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 언제나 추웠으며 배 또한 고팠다. 오직 복서와 클로버만이 좌절하지 않았다. 스킬러는 봉사의 기쁨과 근로의 존엄성에 대해 그의 달변으로 역설했지만 다른 동물들은 오히려 복서의 체력과 내가 좀 더 일하면 된다는 그의 변함없는 외침에서 더욱 용기를 얻었다. 1월에 들어서자 식량이 부족하기 시작했다. 밀 배급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감자를 배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거두어들인 감자의 대부분이 흙이나 짚을 제대로 덮어주지 않아 거의 얼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감자는 색이 변하고 흐물흐물해져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동물들은 여물과 근대만 먹는 날이 여러 날 계속되기도 했다. 굶주림이 바로 눈앞에 닥쳐오는 것 같았다. 이런 사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깥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었다. 풍차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신바람이 난 인간들은 동물농장에 대해서 다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동물들이 모두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든가 저희들끼리 줄곧 싸움질을 하며 서로 잡아먹거나 새끼를 죽이고 있다는 소문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나폴레온은 식량 사정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리라는 것을 익히 아는 터라 윈퍼씨를 이용해 반대되는 인상을 심어주기로 결정했다. 동물들은 이제까지 매주 찾아오는 윈퍼씨와는 거의, 아니 전혀 접촉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몇몇 선발된 동물, 거의가 양들이었다. 들에게 나폴레온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식량 배급이 늘었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나폴레온은 창고에 있는 곡물 상자에 모래를 가득 채우고 그 위를 남은 곡식과 보리로 완전히 덮으라고 지시했다. 그러고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윈퍼를 창고 안으로 데려가 그 곡물 상자를 슬쩍 보여주었다. 그 계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윈퍼는 바깥 세상에 나가 동물 농장에는 전혀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말쯤이 되자 어디서든 얼마간의 곡식을 사들여야 할 형편이 되었다. 이 무렵 나폴레온은 좀처럼 남 앞에 나타나지 않고 거의 농가에 틀어박혀 지냈는데 농가의 문마다 사나운 개가 지키고 있었다. 나폴레온이 행차할 때는 6마리의 개가 삼엄하게 호위했다. 이 개들은 그를 바짝 둘러싸고 조금만 다가서려고 하면 마구 으르렁댔다. 일요일 아침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고 다른 돼지, 대개는 스큘러를 내세워 명령을 내리는 일이 잦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스큘러는 다시 막 달걀을 낳기 시작한 암탉들에게 달걀을 바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나폴레온이 윈퍼를 통해서 매주 400개의 달걀을 팔기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값으로 여름에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농장의 모든 동물들을 부양할 곡식과 식량을 사들일 예정이라고 했다. 암탉들은 이 발표를 듣고 맹렬히 항의했다. 암탉들은 앞으로 혹시 이런 희생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진작부터 들어오긴 했으나 설마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암탉들은 마침 알을 품는 봄철이라
한 배 품을 알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지금 알을 가져간다는 것은 계획적인 살해 행위라고 떠들어댔다. 존스를 추방한 이래 처음으로 반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3마리의 검은 마놀카종 암탉을 앞세우고 암탉들은 나폴레온의 희망을 꺾기 위해 단호한 행동으로 나왔다. 닭들은 석가래로 날아올라가 알을 낳고 그것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버리는 방법을 택했다. 나폴레온은 재빨리 가차없는 조치를 취했다. 그는 암탉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명령하고 만일 먹이를 한 톨이라도 주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명령이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개들이 감시를 맡았다. 닭들은 닷새 동안 버티다가 마침내 항복하고 각기 제 둥우리로 돌아갔다. 그동안에 암탉 9마리가 죽었다. 그들의 시체는 과수원에 묻혔고 사망 원인은 콕시디움증이라고 발표했다. 윈퍼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그 후로 달걀은 매주 한 번씩 농장에 오는 건어물 마차에 실려 정확히 인도되었다. 이러는 동안에도 스노우볼은 전혀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이웃에 있는 폭스우드나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 무렵 나폴레온과 이 농장주들과의 관계는 전보다 다소 우호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마침 마당에는 10년 전에 너도밤나무 숲을 벌목해서 쌓아놓은 목재더미가 있었다. 윈퍼는 그 목재가 잘 마른 것을 보고 나폴레온에게 팔면 어떻겠느냐고 슬그머니 권했다. 필킹턴 씨나 프레데릭 씨 모두 그 목재에 욕심을 내고 있었다. 나폴레온은 누구에게 팔아야 좋을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관망하다가 프레데릭과 계약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스노우볼이 폭스우드 농장에 숨어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이 필킹턴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번에는 스노우볼이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른 봄에 갑자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스노우볼이 밤을 틈타 가끔 농장에 은밀히 드나든다는 것이다. 동물들은 겁이 나서 마음 놓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가 밤마다 몰래 들어와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다는 것이다. 밀을 훔치고 우유통을 뒤집어 엎고 달걀을 깨고 모짜리를 마구 짓밟고 과일나무 껍질을 벗겨 놓는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만 하면 을에 스노우볼 탓으로 돌렸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배수구가 막혀도 스노우볼이 밤에 들어와 한 짓이라고 누군가 말했으며 창고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도 농장 동물들은 모두 스노우볼이 우물 속에 내던진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다. 정말 우습게도 그들은 잃어버린 열쇠를 보릿자루 밑에서 찾아낸 뒤에도 그 말을 믿고 있었다. 암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스노우볼이 소 외양간에 몰래 들어와 자기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우유를 짜갔다고 단정했다. 그해 겨울은 말썽꾸러기 들쥐들도 스노우볼과 한 통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나폴레온은 스노우볼의 행동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개들을 데리고 농장 건물을 한 바퀴 돌면서 세밀히 조사했다. 다른 동물들은 신뢰가 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갔다. 나폴레온은 두어 걸음마다 멈추어 서서 스노우볼의 발자국을 찾아내기 위해 킁킁거리면서 땅 위의 냄새를 맡았는데 그는 스노우볼의 발자국을 냄새로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큰 창고, 소 외양간, 닭장, 채소밭 구석구석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스노우볼의 발자국을 찾아냈다. 코끝을 땅에 대고 몇 차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냄새를 맡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스노우볼이다! 여기도 왔었구나. 냄새로 봐서 분명하다. 그리고 개들은 스노우볼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일제히 소름 끼치도록 으르렁대며 어금니를 드러냈다. 동물들은 공포에 쌓여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에게는 마치 스노우볼이 주위의 공기 속에 쫙 퍼져 있는 온갖 위해를 끼치려고 노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처럼 느껴졌다. 저녁 때 스큘러는 동물들을 불러 모아놓고 놀란 얼굴로 이제부터 중대한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동무들!
스큘러는 신경질적으로 뛰면서 외쳤다. 아주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어. 스노볼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 농장을 빼앗으려고 일을 꾸미고 있는 핀치필드 농장의 프레데릭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버렸어. 공격이 개시되면 스노볼이 그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오. 그런데 더욱 좋지 못한 일이 있어. 우리는 스노볼의 반역을 그의 허영과 야망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러나 동무들, 그것은 착각이었어. 그럼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소? 스노우볼은 처음부터 존스와 한통속이었던 것이오. 그는 줄곧 존스의 첩자였어.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아낸 그가 두고 간 문서가 가장 좋은 증거가 될 것이오. 동무들, 나는 이것이 많은 사실을 밝혀줄 실마리가 되리라 믿고 있어. 우리는 소외양간 전투 때 스노볼이 어떻게 우리가 패배하도록 시도했는지, 다행히도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직접 보지 않았어? 동물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스노볼이 풍차를 파괴한 것보다 훨씬 악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동안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소외양간 전투 때 스노볼이 앞장서서 분전하던 일, 질듯하면 의뢰 모두 불러 모아 격려하던 일, 존스가 발사한 탄환이 등에 스쳐 부상당했을 때도 전혀 좌절할 줄 모르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기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일과 스노우볼이 존스 편이라는 사실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으나 처음에는 무척 힘이 들었다. 좀처럼 질문을 하지 않는 복서마저 고개를 갸웃거리는 형편이었다. 그는 앞다리를 구부리고 앉아 눈을 감은 후 진지하게 애쓴 끝에 간신히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소. 그는 말했다. 스노우볼은 소외양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이 눈으로 직접 본 거려. 우리는 그 바로 뒤에 그에게 동물영웅 제1급 훈장을 수여하지 않았나요? 동무, 그것이 우리의 실수였소. 왜냐하면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모두 우리가 발견한 비밀 문서에 쓰여 있지만 사실은 그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기도했었기 때문이오. 하지만 그는 부상을 당했어요. 복서가 말했다. 피를 흘리며 달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 모두 보았죠. 그것도 계획의 하나였단 말이오. 스큘러가 외쳤다. 존스의 탄환은 살짝 스쳤을 뿐이었소. 만일 여러분이 읽을 수 있다면 그가 직접 쓴 이 글을 보여주겠소만. 그 계획에 따르면 만일의 경우에는 스노우볼이 철수 신호를 해서 진지를 적에게 넘겨주기로 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 계획은 거의 이루어질 뻔했어. 동무들, 만일 우리의 영웅적인 지도자 나폴레온 동무가 없었다면 그 계획은 잘 진행되었을 것이오. 존스와 그 일당이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스노우볼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도망치기 시작하자 다들 그 뒤를 따랐던 것을 잊었단 말이오? 그리고 나폴레온 동무가 타도 인간을 하며 뛰쳐나가 존스의 다리를 덥석 문 것은 여러분이 기가 꺾여서 갈피를 못 잡고 엉거주춤하고 있던 바로 그때라는 사실도 잊었단 말이오. 동무들, 설마 그건 기억하겠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스큘러가 외쳤다. 스큘러가 그때의 정경을 생생하게 말해주자 동물들은 기억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어쨌든 그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스노우볼이 방향을 바꾸어 달아난 사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복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모습이었다. 나는 스노우볼이 처음부터 배신자였다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을 끝냈다. 그 뒤 그가 한 행동은 달라요. 그러나 소외양간 전투 때의 그는 훌륭한 동무였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온 동무는 하고 스큘러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 동지 여러분, 절대적이요. 아시겠소? 스노우볼은 애당초, 그래요, 반란을 생각하기 훨씬 전부터 존스의 앞잡이였다고요.
아, 그렇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복서는 말했다. 나폴레온 동지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틀림없을 것이오. 그것이 훌륭한 마음가짐이오, 동무. 스큘러는 외쳤다. 그러나 그가 작고 반짝이는 눈으로 마치 밉살스럽다는 듯이 복서를 노려보는 것이 보였다. 그는 가다가 유유히 돌아서서 위험 있는 말투로 덧붙였다. 이 농장의 모든 동물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주겠는데 눈을 크게 뜨고 조심하기 바라오. 왜냐하면 어쩐지 스노우볼의 첩자 몇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듯한 낌새가 보였기 때문이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늦은 오후에 나폴레온은 모든 동물들에게 마당으로 모이라고 명령했다. 다들 모이자 나폴레온은 2개의 메달을 목에 걸고 그는 최근에 동물영웅 제1급 훈장과 동물영웅 제2급 훈장을 스스로 자신에게 수여했다. 9마리의 커다란 개를 거느리고 농가에서 나왔다. 개들은 그의 주위에서 날뛰며 동물들의 등골이 오싹하도록 으르렁대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두려운 일이 벌어질 듯한 예감이 들어 동물들은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움츠리고 있었다. 나폴레온은 매서운 눈길로 동물들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개들이 앞으로 뛰어나와 돼지 4마리의 귀를 물더니 고통과 공포로 비명을 지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폴레온의 발 아래로 끌고 갔다. 돼지들의 귀에서는 피가 흘렀고 피맛을 본 개들은 잠시 동안 마치 미친 듯 날뛰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운데 3마리가 갑자기 복서에게 덤벼들었다. 개가 덤벼들자 복서는 커다란 발굽을 쳐들어 한 마리를 공중에서 잡아채어 땅바닥 위에 눕히고 짓눌렀다. 그 개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고 다른 2마리는 꼬리를 말아붙이고 허둥지둥 달아났다. 복서는 이 개를 밟아 죽일지 아니면 놓아줄지 말해달라는 듯이 나폴레온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폴레온은 얼굴빛이 바뀐 듯 했지만 위험 있는 말투로 당장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그 명령에 복서가 다리를 들어올리자 그 개는 타박상만을 입은 채 호들갑스럽게 울어대면서 슬금슬금 도망쳤다. 이윽고 소란이 가라앉았다. 4마리의 돼지는 기가 막혀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안색이 불그락 푸르락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폴레온은 곧 그들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다그쳤다. 그들은 나폴레온이 일요일 회합을 폐지했을 때 항의했던 바로 그 돼지들이었다. 그 이상 더 추궁하지도 않았는데 돼지들은 스노우볼이 추방당한 이후로 은밀히 그와 내통해 왔으며 그와 힘을 합쳐 풍차를 파괴했고 또 그와 동물농장을 프레데릭 씨에게 넘기기로 계약했다고 자백했다. 돼지들은 또 스노우볼이 말하기를 실은 자기가 오래전부터 존스의 첩자였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자백을 끝내자마자 개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목을 물어뜯었다. 그러자 나폴레온은 다시 사나운 목소리로 다른 동물들은 자백할 것이 없느냐고 다그쳤다. 달걀 문제와 관련된 반란 미수 사건의 주모자였던 3마리의 암탉이 앞으로 나와 스노우볼이 꿈에 나타나 나폴레온의 명령에 반항하라고 선동했다고 자백했다. 암탉들 역시 처형되었다. 그리고 거위 1마리가 앞으로 나와 지난해 수확 때 밀 이삭 6개를 훔쳐두었다가 밤에 몰래 먹었다고 자백했다. 다음에는 양 1마리가 물 마시는 못에 오줌을 쌌다고 자백했다. 그 양은 스노우볼이 그렇게 하라고 선동했다고 변명했다. 또 다른 양 2마리는 열렬한 나폴레온 숭배자인 늙은 숫 염소가 기침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모닥불 주위를 빙글빙글 뒤쫓아가다가 결국 죽여버렸다고 자백했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다. 이렇게 자백과 처형이 계속되다 보니 이윽고 나폴레온의 발 앞에는 시체 더미가 쌓이고 그 주위에서는 존스가 추방당한 이래 완전히 사라졌던 피비린내가 짙게 풍겼다. 그 끔찍한 일이 모두 끝나자 돼지와 개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한데 모여 힘없이 물러갔다. 그들은 놀라움과 함께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스노우볼과 작당했던 동물들의 배신 행위와
방금 자신들이 본 그 잔혹한 처형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큰 충격을 주었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다. 옛날에도 이에 못지않은 잔혹 행위가 가끔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그것이 바로 자신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만큼 더욱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었다. 존스가 농장을 떠난 이래 오늘날까지 동물 중에서 다른 동물을 죽인 자는 하나도 없었다. 쥐 한 마리도 죽인 일이 없었다. 동물들은 반쯤 건설된 풍차가 서 있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치 서로 몸을 녹이려는 듯이 몸을 마주대고 모두 함께 드러누웠다. 나폴레온의 집합 명령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 슬쩍 모습을 감추는 고양이만 빼고는 클로버, 뮤리엘, 벤자민, 암소들, 양들, 거위와 암탉들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한동안은 다들 말할 힘도 없었다. 오직 복서만이 서 있었다. 그는 긴 검은 꼬리로 옆구리를 두들기다가 때때로 놀란 듯한 울음소리를 작게 지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 갔다 했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우리 농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 틀림없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것이오. 그것을 고치려면 내 생각으론 좀 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어. 이제부터 나는 아침에 1시간씩 더 일찍 일어나겠소. 말을 마치고 그는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물들의 곁을 떠나 채석장으로 걸어갔다. 채석장에 도착하자 그는 잇따라 2번 돌을 한 짐씩 모아서 풍차 건설 현장까지 끌어다 놓은 뒤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동물들은 말없이 클로버 곁에 기댔다. 그들이 누워있는 언덕 위에서는 주위에 드넓게 펼쳐진 목장 풍경을 둘러볼 수 있었다. 넓게 한 길 쪽으로 뻗어나간 기다랗고 비탈진 목장, 목초지, 덤불, 물 마시는 못, 새싹이 빽빽이 줄지어 난 푸른 밀밭,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농가의 빨간 지붕 등 동물농장의 대부분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맑게 갠 봄날의 해질 무렵이었다. 풀과 꽃망울이 부푼 울타리는 저녁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까지 동물들은 그들은 이 농장이 틀림없이 자기 자신들의 것이며 이 농장 구석구석까지 모두가 자신들의 소유임을 알고 적지 않게 놀랐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바라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언덕 중턱을 내려다보던 클로버는 눈물을 글썽였다. 만일 클로버가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지금부터 몇 해 전에 우리가 인간을 타도하려고 일어섰을 때 목표했던 것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메이저 영감이 우리를 일깨워 반란을 결심하게 해준 그날 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던 장면은 절대로 이렇게 무섭고 비참한 것은 아니었어. 만일 내가 미래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동물들이 굶주림과 채찍에서 해방되고 모두가 평등하며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메이저 영감이 연설하던 그날 밤 한때의 어미 잃은 오리 새끼들을 내가 앞다리로 지켜주었듯이 강자가 약자를 지켜주는 동물의 사회상이었지. 그런데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전개되어 왜 그런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아무도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사납게 으르렁대는 개들이 농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동물들이 무서운 죄를 자백한 뒤 갈기갈기 찢겨져 죽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봐야만 하는 냉혹한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나는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명령을 거역할 생각은 없어. 이런 상태라도 존스 시절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걸. 그러니 인간들의 복귀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해.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지시받은 일을 실천하고 나폴레온을 지배자로 인정할 작정이야. 그러나 나나 다른 모든 동물들이 희망을 갖고 부지런히 일한 것은 이렇게 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어. 풍차를 건설한 것도 존스의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물론 이렇게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 그녀는 말로써 멋지게 표현할 수는 없었으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마침내 클로버는 노래라도 하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다소나마 보충할 수 있을까 싶어 영국의 동물들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를 둘러싸고 앉았던 다른 동물들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해 연달아 3번이나 아주 멋지게, 그러나 슬픔을 삼키면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담아 노래했다. 동물들이 막 3번째 노래를 끝냈을 때 스퀼러가 개 2마리를 데리고 중대한 일을 알리려는 듯한 표정으로 동물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폴레온 동무의 특별 지시에 따라 영국의 동물들은 폐지되었으니 앞으로는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동물들은 그저 아연할 따름이었다. 매! 왜 그러는 거죠? 뮤리엘이 외쳤다. 이제 필요 없게 되었어, 동무. 스퀼러가 엄숙한 말투로 말했다. 영국의 동물들은 반란의 노래였어. 그러나 이제 반란은 끝났어. 오늘 오후에 있었던 배신자들의 처형을 끝으로 일단락된 것이오. 우리는 바깥의 적이나 내부의 적을 모두 타도했어. 우리는 장차 더 좋은 사회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영국의 동물들을 불렀던 것이오. 그러나 그 사회는 이미 실현되었어. 따라서 이제 이 노래는 분명히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오. 그들은 비록 두렵긴 했으나 몇몇 동물은 반대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때 양들이 늘 하던 버릇대로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를 일제히 외쳐대기 시작했고, 이렇게 몇 분 동안 계속되자 토론은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동물들이란 노래는 다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에 시를 짓는 미니머스가 노래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첫머리는 다음과 같았다. 동물농장이여, 동물농장이여, 날 위해 고생하지 말아라. 이 노래는 일요일 아침마다 농장기를 개양한 뒤에 불렀다. 그러나 왠지 가사나 곡이 영국의 동물들만큼 동물들에게 감동을 주진 못했다. 제8장. 며칠 후 처형으로 인해 조성되었던 공포 분위기가 진정되었을 무렵 동물들 중에는 6째 계명인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규정을 생각해낸, 아니 기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자들도 있었다. 돼지나 개가 듣는 곳에서 말하는 동물은 없었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처형은 확실히 그 계명에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클로버는 벤자민에게 6째 계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지만 벤자민은 여느 때와 같이 그런 문제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로버는 다시 뮤리엘을 데려왔다. 뮤리엘이 그 6째 계명을 읽어주었다. 그 계명은 동물은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웬일인지 이유 없이라는 2마디가 동물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6째 계명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스노우볼과 공모한 배신자들을 처형한 것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한 해 동안 동물들은 지난해보다 더 힘껏 일했다. 정해진 농장 일을 하면서 예정된 날짜 안에 전보다 2배나 두껍게 풍차벽을 쌓아 완성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물들은 존스 시절보다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도 먹을 것은 나아진 게 없다고 느끼는 때도 덜어 있었다. 일요일 아침마다 의뢰 스퀼러가 앞다리에 기다란 종이를 들고 식량 생산량이 200%, 300% 또는 500%나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표를 그들에게 읽어주었다. 동물들은 반란을 일으키기 전의 형편이 어땠는지 이젠 별로 뚜렷하게 생각나지 않아 그의 말을 거짓말로 돌려버릴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렇더라도 이제는 지겨운 숫자보다는 요긴한 식량이나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날도 있게 되었다. 이제 명령은 모두 스퀼러나 다른 돼지의 입을 통해서 내리게 되었다. 나폴레온 자신은 2주일에 한 번 정도만 동물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또 모습을 나타낼 때도 개를 수행할 뿐 아니라 한 마리의 수탉 길잡이를 앞세우고 다녔다. 이 길잡이는 나폴레온을 앞서 걸어가면서 나팔수 노릇을 하기도 하고 그가 말하기 전에 꼬꼬 하고 소리 높이 외치기도 했다. 농가 안에서도 나폴레온은 다른 돼지들과는 다른 방에 거처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식사도 개 2마리의 시중을 받으며 혼자서 하고 언제나 거실 유리 찬장에 넣어둔 크라운 더비제 정찬용 식기 한 벌을 사용했다. 또 앞으로는 해마다 나폴레온의 생일에도 다른 2축일과 마찬가지로 축포를 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나폴레온은 그저 나폴레온이라고만 불리지 않았다. 언제나 정식으로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온 동무라고 불렸으며 돼지들은 그를 기꺼이 모든 동물들의 아버지라든가 인류의 공포, 양 우리의 보호자, 오리 새끼들의 친구라는 칭호를 붙였다. 스큘러는 연설할 때마다 언제나 눈물을 흘리면서 나폴레온의 영민한 지혜와 너그러운 마음씨와 모든 동물들, 특히 다른 농장에서 아직도 무지하여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동물들에게 기울이는 깊은 애정에 대해 말했다. 훌륭하게 완성되는 업적이나 행운들은 을에 모두 나폴레온의 은혜로 돌려졌다. 어느 암탉이 다른 암탉을 보고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온 동무가 지도해 주신 덕택에 난 엿새 동안 알을 5개나 낳았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2 암소가 못에서 물을 마시면서 나폴레온 동무의 지도 덕택에 이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탄성을 지르는 일도 흔히 있었다. 농장 동물들의 전반적 감정은 미니머스가 지은 나폴레온 동무라는 시 속에 훌륭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았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친구여, 행복의 샘이여, 여물통의 제왕이여, 너그럽고 위엄 있으라. 푸른 하늘의 태양과 같은 그대 눈을 조용히 바라보면 내 영혼 불같이 타오르네. 아, 나폴레온 동지여. 모든 동물을 사랑하는 그대. 하루 2번 배불리고 잠재우기 위해 깨끗한 깔갯집 주시는 그대. 크고 작은 모든 동물들 저마다 우리에서 편히 잠들고 그대 모두를 지켜주시네. 아, 나폴레온 동지여. 내 젖먹이 돼지 있다면 파인트병이나 밀방망이만큼 자라기 전에 그대에게 충성과 진심 바치도록 가르치리. 분명 내 악이 외치는 고고지성. 아, 나폴레온 동지여. 나폴레온은 이 시를 흡족히 받아들여 7계명을 써놓은 큰 창고 반대쪽 벽에 써놓게 했다. 그 시 위에는 스큘러가 흰 페인트로 그린 나폴레온의 측면 초상화가 걸렸다. 한편 나폴레온은 윈퍼의 주선에 따라 프레데릭과 필킹턴을 상대로 복잡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벌이고 있었다. 제목 더미는 아직 팔리지 않은 채 있었다. 2 사람 가운데 프레데릭이 더 욕심을 내고 있었으나 값을 제대로 쳐주려고 하지 않았다. 동시에 풍차건설에 심한 질투를 느낀 프레데릭과 그의 일꾼들이 동물농장을 습격해 풍차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다시 파다하게 나돌기 시작했다. 스노우볼은 여전히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여름의 어느 날 동물들은 암탉 3마리가 스스로 나서서 스노우볼의 선동으로 나폴레온 암살 음모에 가담했었다고 자백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랐다. 그 암탉 3마리는 즉시 처형되었고 나폴레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새로운 조치가 강구되었다. 매일 밤 개 4마리가 그의 침대 귀퉁이를 지켰고 그의 음식에 독을 넣지 않았나 조사하기 위해 핑크아이라는 젊은 돼지로 하여금 나폴레온이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맛보는 일을 맡게 했다. 바로 그 무렵 나폴레온은 제목 더미를 필킹턴 씨에게 팔기로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동물농장과 폭스우드 농장 사이에 일정한 생산물을 교환하도록 하자는 협정을 체결하려고 교섭 중이었다. 나폴레온과 필킹턴의 관계는 오로지 윈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호적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동물들은 필킹턴을 인간으로서 신용하진 않았으나 프레데릭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프레데릭을 더 두려워하고 미워했다. 여름이 지나고 풍차가 완공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반역자들의 습격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극성을 부렸다. 소문에 따르면 프레데릭은
총을 든 20명의 남자를 거느리고 동물농장을 공격할 계획이라 했고, 치안판사나 경찰은 이미 매수가 끝나 만일 그가 동물농장에 권리서만 입수한다면 판사나 경찰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프레데릭이 자기네 동물들에게 잔혹행위를 한다는 무서운 소문이 핀치필드에서 나돌았다. 그 잔혹행위란 늙은 말을 때려 죽이고 암소는 굶겨 죽이며 개는 불 속에 던져 태워 죽이고 밤에는 수탉 발톱에 면도날을 끼워 싸우게 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짓을 자행한다는 말을 듣자 동물들은 분노로 피가 끓어올라 떼지어 핀치필드 농장을 습격해 사람들을 내쫓고 동물들을 해방시키자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스큘러는 그런 무모한 행동은 할 생각 말고 나폴레온 동무의 전략을 믿으라고 충고했다. 그런데도 프레데릭에 대한 반감은 커져만 갔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폴레온이 창고에 나타나 자기는 제목을 프레데릭에게 팔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런 악당과 거래한다는 것은 자기의 체면과 관계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란 소식을 퍼뜨리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파견되고 있는 비둘기들은 절대로 폭소드 농장에 내리지 말라고 명령했고, 또 이제까지 외치던 타도 인간을 타도 프레데릭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바꾸라고 명령했다. 여름이 다 지날 무렵 스노우볼의 또 다른 음모가 폭로되었다. 수확한 밀에 잡초가 잔뜩 섞여 있었는데 그것은 스노우볼이 밤에 숨어들어 밀씨와 잡초씨를 섞어 놓았기 때문임이 밝혀졌다. 그 음모에 은밀히 가담했던 한 수거위는 스킬러에게 죄를 자백한 후 독이 있는 벨라도나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자살해버렸다. 그리고 동물들은 또 이제까지 많은 동물들이 믿어왔던 것과는 달리 스노우볼은 결코 동물영웅 제1급 훈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소외양간 전투 바로 뒤에 스노우볼 자신이 퍼뜨린 전설일 뿐이며 훈장을 받기는커녕 그 전쟁에서 비겁하게 행동했다 하여 견책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또다시 갈피를 못 잡는 동물들도 있었으나 스큘러가 곧 그들의 기억이 잘못되었음을 납득시켜 줄 수 있었다. 그해 가을, 기진맥진한 끝에 간신히 거의 같은 시기에 곡식도 거둬들여야 했으므로 풍차가 완성되었다. 기계는 아직 설치하지 않았으나 아무튼 건물은 완성되어 윈퍼가 기계를 구입하는 교섭을 맡았다. 경험이 없어 일도 서툴고 연장도 원시적이었으며 아군이 뒤따른 데다가 스노우볼이 배신한 사건까지 뒤얽혔지만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차는 예정했던 날에 정확히 준공되었던 것이다.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동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쌓아올린 걸작을 빙빙 돌면서 자랑스럽게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처음에 세웠던 것보다도 더 아름다워 보였다. 게다가 벽의 두께가 이전 것의 2배나 되니 이번에는 폭파시키지 않는 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큰 절망을 극복했는지, 또 풍차 날개가 돌고 발전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피로가 저절로 풀려 그들은 환성을 지르면서 풍차 주위를 몇 번이고 돌았다. 나폴레온도 개의 호위를 받으며 수탉 길잡이를 앞세우고 완공된 풍차를 시찰하러 왔다. 그리고 동물들에게 대사업을 완성한 데 대한 축사를 하고 이 풍차를 나폴레온 풍차로 명명한다고 선언했다. 이틀 후 동물들은 창고에서 특별회의를 열었다. 나폴레온에게서 제목 더미를 프레데릭에게 팔아 넘겼다는 말을 듣고 동물들은 너무 놀라워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내일부터 프레데릭네 마차가 와서 제목을 운반하기 시작한다고 했다. 겉으로는 필킹턴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나폴레온은 프레데릭과 은밀하게 비밀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폭스우드와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필킹턴에게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비둘기들에게는 핀치필드 농장에 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또 슬로건도 타도 프레데릭에서 타도 필킹턴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나폴레온은 동물농장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나도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이며 프레데릭이 자기네 동물들에게 잔혹행위를 했다는 소문도 크게 과장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소문은 아마 스노우볼과 그의 앞잡이가 꾸며냈으리라는 것이었다. 이제 결국 스노우볼이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있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곳에는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소문에 따르면 아주 사치스럽게 지난 몇 년 동안 폭스우드에 살고 있으며 현재도 필킹턴 밑에서 식객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돼지들은 나폴레온의 뛰어난 솜씨를 경탄해 마지 않았다. 나폴레온은 필킹턴과 사이가 좋은 척해 보임으로써 프레데릭으로 하여금 값을 12파운드나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스큘러의 설명에 따르면 나폴레온의 남다른 두뇌는 그가 아무도 프레데릭마저 신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프레데릭은 제목값을 수표라는 것으로 내고 싶어 했다. 수표란 돈을 주기로 약속한다고 쓴 한 장의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나폴레온은 그런 수단에 넘어갈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그 값을 제목을 실어가기 전에 5파운드짜리 지폐로 달라고 요구했다. 프레데릭은 이에 대해 전액을 지불했는데 그 값은 꼭 풍차로 쓰일 기계를 살 수 있을 만한 금액이었다. 한편 프레데릭은 서둘러 제목을 마차에 실어 날랐다. 제목을 다 실어가자 나폴레온은 프레데릭이 낸 지폐를 동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시 창고에서 특별회의를 열었다.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훈장을 둘씩이나 단 나폴레온은 농가 주방에서 가져온 도자기 접시 위에 지폐를 잘 쌓아 곁에 놔두고 연단으로 쓰는 지프로 만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동물들은 줄을 지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마음껏 구경했다. 복선은 코를 벌름거리면서 돈 냄새를 맡느라 킁킁거렸다. 그러자 그 엷고 흰 종이 쪽이 그의 콧김에 날려 바스락하고 소리내며 움직였다. 사흘 후에 무서운 소동이 벌어졌다. 얼굴이 사색이 된 윈퍼가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더니 급히 자전거를 마당에 내던지고는 총알처럼 농가로 뛰어들어갔다. 다음 순간 숨막힐 듯한 분노의 외침이 나폴레온의 방에서 들려왔다. 사건 소식은 순식간에 온 농장에 퍼졌다. 그 지폐가 가짜라니. 프레데릭은 공짜로 제목을 실어갔던 것이다. 나폴레온은 당장 동물들을 소집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프레데릭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는 프레데릭을 잡으면 산채로 뜨거운 가마솥에 집어넣는 형벌을 처하겠다면서 펄펄 뛰었다. 동시에 그는 이런 배신 행위가 일어났으니 최악의 사태를 각오해야 한다고 동물들에게 경고했다. 프레데릭과 그 일당은 오랫동안 계획해 오던 공격을 언제 감행할지 모른다. 농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에 보초를 세우고 4마리의 비둘기들이 우호관계를 다시 수립하자는 화해의 메시지를 갖고 폭스우드 농장에 파견되었다. 바로 이튿날 아침에 공격이 시작되었다. 동물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파수꾼이 달려와서 프레데릭과 그의 부하가 이미 5개의 가로된 문을 통과했다고 알렸다. 동물들은 적을 맞아 싸우기 위해 용감하게 출격했지만 이번에는 소외양간 전투 때와는 달리 쉽사리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다. 적은 15명으로 6자루의 총을 갖고 있었는데 50야드 안에 들자마자 일제히 불을 뿜었다. 동물들은 무섭게 장렬하며 몸을 뚫고 들어오는 탄환에 저항하지 못하고 나폴레온과 복서의 필사적인 질타와 격려도 소용없이 곧 패주하고 말았다. 이미 많은 동물들이 부상당했다. 그들은 농장 건물로 피신해 틈새와 옹이 구멍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드넓은 목장은 풍차를 포함해서 모두 적에게 점령당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폴레온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꼬리를 곤두세우고 부들부들 떨면서 묵묵히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듯이 폭스우드 쪽을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만일 필킹턴과 그의 일꾼들이 도와준다면 아직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마침 그때 전날 파견했던 4마리의 비둘기가 돌아와서 그중 한 마리가 필킹턴이 보낸 쪽지를 전했다.
거기에는 연필로 꼴 좋게 됐구나, 기분 좋다고 쓰여 있었다. 그때 프레데릭과 그의 부하들은 풍차 곁에 모여 있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동물들이 갑자기 술렁이면서 일제히 절망적인 소리를 내뱉었다. 두 사람이 쇠지뢰와 커다란 망치를 꺼내 풍차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무너질 줄 알고? 나폴레온이 외쳤다. 아무리 두들겨도 꼼짝 않게 벽을 두껍게 쌓은 줄도 모르고 일주일 내내 부숴봐라 무너지나. 동무들 힘을 냅시다. 그러나 벤자민은 사람들의 행동을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망치와 쇠 지뢰를 든 두 사람은 풍차 토대 가까이에 구멍을 뚫고 있는 중이었다. 벤자민은 재미있다는 듯이 기다란 머리를 끄덕였다. 네, 그럴 줄 알았지. 그가 말했다. 저 사람들이 뭘 하려는지 모르겠소? 이제 곧 저 구멍에다 폭약을 넣을 것이오. 동물들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젠 감히 숨어있는 건물에서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없었다. 잠시 후에 사람들이 거미 새끼가 퍼져 흩어지듯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와 동시에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이 들렸다. 비둘기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나폴레온을 제외한 동물들은 모두 넙적 엎드려 얼굴을 묻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는 풍차가 서 있던 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뭉게구름이 되어 피어오르고 있었다. 연기는 바람에 날려 천천히 흩어졌다. 풍차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 참상을 보자 동물들은 용기를 되찾았다. 조금 전까지 느꼈던 공포와 절망은 이 악랄하고 비겁한 행위에 대한 분노 앞에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우렁찬 복수의 함성을 내지르며 명령을 내릴 사이도 없이 그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뛰쳐나가더니 적을 향해 정면으로 돌격했다. 이번에는 머리 위에 빗발치는 잔혹한 탄환 따위는 염두에도 없었다. 참혹하고 치열한 싸움이었다. 사람들은 총을 연달아 쏘아댔지만 동물들이 그래도 마구 육박해오자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하고 무거운 구둣발로 걷어차기도 하며 날뛰었다. 암소 1마리, 양 3마리, 거위 2마리가 전사하고 거의 모두가 부상당했다. 뒤에서 작전을 지휘하던 나폴레온마저 탄환의 꼬리 끝이 날아갔다. 그러나 사람들 역시 무사하진 않았다. 3사람이 복서의 발굽에 머리가 터졌고 한 사람은 암소뿔에 배를 받쳤다. 또 한 사람은 제시와 블루벨이 바지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리고 울타리 밑에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나폴레온의 친위대인 9마리의 개가 벼랑간 사람들을 측면에서 기습해 맹렬히 지저대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했다. 자칫하다가는 도관에 든 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프레데릭이 부하들을 향해 길이 막히기 전에 철수하라고 외쳐대자 겁이 난 적들은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냅다 도망쳤다. 동물들은 들판 끝까지 곧장 뒤쫓아가 가시 울타리 사이로 엎치락 뒤치락 도망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힘껏 걷어찼다. 간신히 승리는 거두었으나 동물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피가 낭자했다. 그들은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천천히 농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동무들이 전사해 풀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는 동물들도 있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풍차가 서 있던 곳에 이르자 슬픔에 잠겨 할 말을 잃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렇다. 풍차는 사라져버렸다. 그들이 그토록 피땀 흘리며 쌓아올린 공든 탑이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토대마저 군데군데 파괴되어 있었다. 그리고 재건하는데도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무너진 돌을 이용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번에는 돌마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폭파되는 바람에 돌은 멀리 수백 야드까지 날아가 버렸다. 풍차 따위는 마치 애당초 없었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동물들이 농장으로 다가가자 웬일인지 싸우는 동안 모습을 감췄던 스퀼러가 꼬리를 흔들며 얼굴에 만족스런 미소를 띠고는 깡충깡충 뛰면서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러자 농가 쪽에서 묵직한 총소리가 들려왔다. 저게 무슨 총소리요? 복서가 물었다.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요. 스퀼러가 외쳤다.
뭘 승리했다는 거요? 복서가 물었다. 그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고 편자 하나가 없어졌으며 발굽 한쪽이 찢어졌고 뒷다리에는 탄환이 12발이나 박혀 있었다. 무슨 승리라뇨, 동무. 우리는 적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지 않았소. 이 신성한 동물농장에서 말이오. 안 그렇소? 하지만 그들은 풍차를 파괴해버렸소. 우리가 2년 동안이나 부지런히 일해서 간신히 쌓아놓은 걸 말이오. 그게 어쨌다는 거요? 풍차는 또 세우면 되지 않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풍차 따위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 그렇지 않나요, 동무? 동무는 우리가 이룬 위대한 업적을 모르고 있군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적이 점령하고 있었어. 그러나 지금 나폴레온 동무가 지휘한 덕택에 우리는 이 땅을 한 치도 남김없이 모두 되찾았단 말이오. 그러면 우리는 전에 가졌던 걸 되찾은 것뿐이군요. 복서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오. 스킬러가 말했다. 그들은 절름거리면서 마당으로 들어섰다. 복서는 다리 피부 밑에 박힌 탄환 때문에 몹시 따끔거렸다. 그는 앞으로 풍차를 토대부터 다시 재건해야 하는 아주 힘겨운 중노동이 기다리고 있음을 떠올리고 벌써부터 마음속으로 그 큰 사업에 맞서기 위해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그때 문득 그는 자기가 11살이나 되었고 그 당당하던 체력도 이젠 옛날 같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동물들은 펄럭이는 푸른 농장길을 바라보며 또다시 울리는 축포 소리, 축포는 모두 7발 쏘았다. 와, 그들이 용맹스럽게 싸운 것을 치하하는 나폴레온의 연설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크게 승리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전사한 동물들에게는 엄숙한 장례식이 치러졌다. 복서와 클로버가 영구차로 꾸민 마차를 끌었고 나폴레온 자신이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섰다. 전승 축하회는 꼬박 이틀 동안이나 벌어졌다. 노래와 연설이 있었고 또 많은 축포를 쏘아댔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동물들에게 사과 1개씩을 나누어주고 새에게는 각각 2온스의 밀을, 개에게는 각각 비스킷 3개씩을 나누어주었다. 이번 전투는 풍차 전투라고 명명하고 또 나폴레온은 새로 녹색기 훈장을 제정하여 스스로 자신에게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농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위조 집회를 둘러싼 불상사 따위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돼지들이 우연히 농가 지하실에서 위스키 한 상자를 찾아낸 것은 그 며칠 뒤의 일이었다. 맨 처음 이 집으로 옮겼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밤 농가에서는 커다란 노랫소리가 들려왔는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영국의 동물들의 곡조도 섞여 있었다. 9시 반쯤에는 나폴레온이 존스 씨의 중산모를 쓰고 뒷문으로 나오더니 마당을 급히 한 바퀴 돌고는 다시 집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농가 주변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돼지 한 마리도 일어난 기척이 없었다. 거의 9시가 다 되었을 무렵에야 스킬러가 퀭한 눈으로 꼬리를 늘어뜨리고 아무리 보아도 중병 환자 같은 지친 모습으로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그는 동물들을 모아놓고 놀라운 소식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나폴레온 동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농가 문 밖에 짚이 깔리고 동물들은 발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걸어 다녔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만일 우리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결국 스노우볼이 나폴레온의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11시가 되자 스킬러가 나오더니 다시 한번 발표했다. 나폴레온 동무는 살아있는 동안의 마지막 조치로 술을 마시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엄명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자 나폴레온의 병이 다소 회복되는 듯 했으며 이튿날 아침에는 스킬러가 그의 병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발표했다. 나폴레온은 그날 저녁부터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윈퍼에게 윌링던에서 양조와 증류에 관한 책자를 사오라고 지시했음이 밝혀졌다. 일주일 후 나폴레온은 은퇴한 동물의 여생을 위해 방목장으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과수원 너머 울타리를 친 작은 목장을 밭으로 갈라고 명령했다.
표면상으로는 그곳의 땅이 약해져 씨를 다시 뿌려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은 나폴레온이 거기에 보리를 심으려고 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이 무렵 거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야릇한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밤 12시쯤 마당에서 쨍그랑 하고 굉장히 큰 소리가 나자 동물들은 모두 놀라 우리에서 뛰쳐나왔다. 달 밝은 밤이었다. 큰 창고 끝에 칠계명이 쓰여있는 벽 아래에 사다리가 두 동강이 나서 나동그라져 있었다. 그리고 기절한 스큘러가 그 곁에 뻗어 있었고 등잔과 페인트붓과 엎질러진 흰 페인트통이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개들이 곧 스큘러를 둘러싸고 동물들이 볼 수 없도록 가린 다음 그가 걸을 수 있게 되자 그를 호위해 농가로 데려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동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직 벤자민 영감만은 짐작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까닭을 아는 채 했지만 아무 말도 하려고 들진 않았다. 그러나 2, 3일 후 뮤리엘은 7계명을 읽어보다가 그 중에서 자신들이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음을 깨달았다. 5째 계명은 동물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2마디가 빠져 있었던 것이다. 실제 5째 계명은 동물은 너무 지나치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 였다.